예, 지금부터 제 228차 현배양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그 인공지능, 의료기기와 국제표준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를 많이 이제 수출하고 해야 될 텐데요. 국제표준, 그 다음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그걸 체크를 하시고, 그게 국내에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종홍 책임연구원 되십니다. 전종홍 책임연구원님께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현재 계시고요. 복지부의 보정심 디지털의료분과 전문위원, 그리고 IC, TC62, PT6351 의장 및 에디터를 현재 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박사님. 네, 네, 오늘 좋은 정보부터 합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이런 발표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그리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되는 내용, 그리고 그것을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C63521 MLMD에 대한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프로세스라는 제목을 가진 표준이고요. MLMD는 화면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 것처럼 머신러닝 이네이블드 메디컬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중에서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진행하는 순서는 먼저 MLMD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성능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능평가를 하기 위한 표준인 IC6351을 표준화 작업을 하는 PT6351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의 간략한 개요, 그리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멤버들이 누군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IC6351의 전체적인 표준에서의 아이디어, 그리고 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들에 또 대응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교수님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일은 표준화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 TC62에 여기는 인공지능 그 전반적 의료기기 전반을 다루는, 그 중에서도 의료용 전기기기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다루는 기술위원회고요. 그 중에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평가라는 위원회의 의장을 맡아서 IC6351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공통국제표준을 만드는 JTC1의 SC42에서 현재 3가지 정도의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2가지는 AI 시스템에 대한 테스팅,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오버뷰 하는 부분, 2번째는 이제 적대적 공격 방식의 테스팅을 하는 레드팀 테스팅에 대한 표준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사실 마크, 요즘 쉽게 이해하시자면 이제 그 공산품의 식품 공산품의 영양 표기 같이 이제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영상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분할하는 표준을 만들었었고요. 기타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비롯한 나머지 표준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에서 이제 표준화 이사도 같이 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의료기기라는 게 뭔지, 의료기기와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FDA에서 매년 허가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건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2015년, 16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늘어나서 재작년에
220건 이상,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올라갔죠. 그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예전에 2017년, 18년만 해도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는 의료기기를 굉장히 특화된 하나의 종류,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소프트웨어만을 인공지능 의료기기라고 불렀었는데 2022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모든 의료기기에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다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는 인공지능이 들어간 모든 의료기기는 다 인공지능 의료기기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라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는 모든 의료기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IMDRF는 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 포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식약처, 미국의 FDA 등이 모여서 전체적인 글로벌 규제 조화를 표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기구고요. 거기서 MLMD라는 용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MLMD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메디컬 디바이스인데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디바이스이고 그 머신러닝을 일부 또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용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intended medical purpose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의료적인 사용 목적을 위해서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의료기기로서 만드는 것들을 이제 머신러닝 의료기기라고 또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라고 정의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인공지능이라는 이 큰 기술 중에서 머신러닝이라는 일부의 기술만 가지고 정의를 했냐라고 하면 일반적인 인공지능 기술은 굉장히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된 기술 영역이고 여기에는 일반적인 퍼지 이론을 비롯한 그런 심볼릭 AI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대부분 다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고 있고 또 이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는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제공한다라는 점이 기존의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굉장히 다른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인 규제 체계, 그 다음에 허가 방법, 검증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합의를 하게 돼서 MLMD에 대한 초점을 맞춰가지고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MLMD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의할 때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의료기기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술과 하드웨어 기술 그리고 intended medical purpose, 즉 의료적인 사용 목적이 결합되는 영역이 의료기기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결합되고 intended medical purpose가 결합되는 이 영역은 이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들어가는 의료기기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는 하드웨어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경우 이제 SIMD가 들어가기도 하고 SAMD가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MLMD에 대한 영역은 이 소프트웨어와 intended medical purpose가 결합되는 영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하드웨어가 포함되는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료기기와 개인 건강관리기기, 그러니까 의료기기가 어떤 게 의료기기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고 또 그러한 의료기기에 대한 판단 여부가 식약처의 규제 업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의료기기에 대한 이제 그 분류 기준 이런 것들을 항상 제시를 해주는데요. 흔히들 고민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의료기기와 개인 건강관리기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의료기기란 이제 의료기기 법에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하는 목적인 제품,
또는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하는 목적인 제품,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변형하는 목적인 제품, 그다음에 임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여기서 이제 한국의 특색은 사람이나 동물 모두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물용이라고 해서 그게 의료기기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둘 다 해당이 되고 또 요 네 가지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들은 의료기기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질병을 그러면 개인건강관리기기는 뭐냐? 질병을 위한 거긴 한데 예방할 목적이긴 한데 그것이 굉장히 경미한 이제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용 목적이 의료용이냐 아니면 개인건강관리용이냐, 그 다음에 위해도가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개인건강관리 제품인지 의료기기인지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쉽게 흔히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저주파 치료기와 저주파 자극기를 예를 듭니다. 저주파 치료기는 의료기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파 자극기는 이게 이제 의료적인 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웰니스 기기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 규제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법에 따라서 규제가 되고 웰니스 기기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규제가 됩니다. 근데 뭐 내부에서 웰니스 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제되는 범위가 적죠. 그리고 제조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 뭐 제조자가 마음대로 변경을 하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의료기기에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변경을 할 때도 규제고 추적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판매 유통에 대한 내용도 규제가 되고 건강보험도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검증하는 데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서 대부분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품을 계획하고 출시하는데 굉장히 의료기기는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갖더라도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의료용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료기기가 되는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가 되는 대상은 의료기기의 법에서 규정하는 그러한 모든 이런 필수 성능에 대한 보정, 그 다음에 추적 관리, 규제, 판매 유통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의료기기에 대한 이제 안전을 관리하는 프로세스, 허가를 하는 프로세스는 신약 개발 프로세스와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전임상 시험을 하고 임상 시험을 1상, 2상, 3상을 거쳐서 시판전 허가를 받아서 시판을 하게 되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 물질은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특정한 센싱 기술이라든지 의료적인 목적을 갖는 이제 무슨 기구에 대한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전임상 시험, 임상 시험을 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는 등급 분류를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등급에 대한 내용은 주로 이제 환자에 대한 위해도가 얼만큼 크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위해도가 낮은 보통의 경우에는 2등급 이하인 거고 환자에 대한 인체에 삽입되거나 아니면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3등급 이상에 되고 거기에 맞는 굉장히 높은 이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로 하시면 좋은 내용이고요.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으로 해서 공개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의료기기가 전체 TRL 1단계부터 9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다 의료기기를 개발하면서 고려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는지를 각 단계별로 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처음에 아이디어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지재권을 확보해야 되고 관련된 DB나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등급을 확인해야 되고 동등성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증해야 되고 그리고 GMP로서 품질관리 시스템을 또 구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과정 GMP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모두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임상 시험을 거치는 과정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고요. 전기 사용 의료기기, 그러니까 의료용 전기기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앞서 보신 것처럼 TRA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좀 더 다른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성능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공인시험 성적소, 그 다음에 시작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같은 부분들이 더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019년에 1판을 발간을 했었고요. 세계 최초로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022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안에 이제 인공지능 의료기기로서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내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라는 게 다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월 달에 다시 추가적으로 발간한 내용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1월에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최근에 한참 핫하게 사용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을 때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고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내용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이렇습니다.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해당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안에서 가이드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분석해서 질병의 유무 상태를 판단한 다음에 진단 예측, 모니터링하거나 치료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면에 이제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뭐 행정 사무용 또는 일반적인 건강관리용, 교육 연구 목적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질병의 치료 진단과는 상관없는 의료 기록의 관리,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이런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거는 엑스레이 영상과 대응되는 판독문을 학습해서 영상을 분석 검출할 수 있는 병변에 대한 판독문 초안을 작성해주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생성해주는 소프트웨어. 대부분 이제 뭔가를 생성한다는 의료적인 목적을 갖는 의료의 진단 치료에 해당되는 내용을 생성한다라는 점이 앞서의 인공지능 의료기기와 조금 더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르게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시면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핵심 특성이 분석 기반의 임상 정보를 제공하는데 진단 치료 보조의 목적인 거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생성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데 진단 치료 보조를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LM 기반,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경우에는 자연어 형태로 제안하는데 그것이 진료 보조를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알고리즘에 대한 특성은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영상 처리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분류하는 형태이고,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새로운 정보를 생성한다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LLM 기반은 자연어 처리를 한다라는 데 또한 특색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기는 다 임상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단 치료 결정에 영향을 주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을 검증하고 안전을 확인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생성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생성하는 일보다는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내용들을 생성해서 제공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LLM 기반은 자연어 처리로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목적, 단순한 건강관리, 그 다음에 교육 및 연구 목적, 단순한 의료기록 관리.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의 정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시스템을 개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행정적인 목적이니까 의료기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의료진이 뭔가의 타이핑을 하기 위한 용도로서 그런 것들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 경우도 의료기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능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성능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성능평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인공지능 의료기기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여러 시스템들을 개발할 때 과정은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선택해서 모델을 빌딩하고 그 과정에 이제 특정한 모델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코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모델이 좋은 성능이 나오는지를 검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좋은 성능이 나온다 그러면 실제 제품화를 하게 되고 제품을 위한 허가 테스트를 하게 되고 실제 출시를 해서 시장에 배포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 다 계속적으로 성능을 검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 2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게 정말로 쓸만한 모델인가를 검증하는 것이고 실제 필드의 사이트에 설치해서는 제대로 성능이 나오는지를 검증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테스팅을 하는 거고 또 설치한 후에는 그것이 성능이 변경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는 성능이 하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를 또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찾아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다시 반영해서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계속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이슈가 있죠. 근데 이제 성능 평가라는 단어가 의료기기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와 머신러닝에서 사용될 때 두 가지 의미를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영역에서 통상적인 성능 평가라는 의미는 이거는 약간은 품질 평가라는 의미와 약간 비슷하면서 또는 이것이 애초에 제조자가 정의했던 사용 목적에 맞는 적절한 성능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클리니컬 세이프티 또는 임상에서의 성능, 그다음에 유효성 이런 것들을 검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머신러닝에서 이 성능 평가라는 거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모델이 계획했던 어떤 태스크, 머신러닝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제대로 성능을 내는지를 검증하고 그 모델이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내는지를 검증하고 그다음에 오버피팅 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는 더 튜닝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할 부분들이 없는지 또는 일반화 성능을 검증한다라든지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지를 검증한다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의료기기에서 성능 평가는 이 두 가지 모두 다를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A, B, C, D라는 회사가 모두 다 폐결절을 진단하는 특정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할 때 문제는 서로 다른 트레이닝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비슷한 데이터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대부분 다 다른 데이터들을 자기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밸리데이션하는 방법도 각자가 다릅니다. 물론 이것을 공통적인 어떤 기준으로 테스팅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례들은 의료기기에서는 거의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다시 이제 임상 환경에서 그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검증하게 되는데 임상 환경에 적용하는 사이트와 그 다음에 임상에서 실험하는 방법들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서로 A사에서 90%가 나오고 B사에서 95%의 성능이 나왔는데 그럼 B사의 95%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가 다른 내용으로 학습을 시켰고 다르게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그러면 그게 사이트에 디플로이가 됐을 때 똑같은 성능을 내느냐 그것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그 어떤 병원이라든지 대상이 되는 병원을 타겟해서 학습을 시켰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허가용으로는 95%가 나왔지만 실제 임상에 가서는 다른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보통은 이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임상 시험의 비용은 뭐 억 단위가 되니까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는 매번 버전을 만들 때마다 억 단위 이상의 돈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서 적용할 때도 똑같이 성능을 낼 수 있느냐? 없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하모나이제이션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국제 표준을 만들자라고 시작한 게 IEC 63521 표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IEC 6351은 IEC TC 62의 직할로 PT 6351을 구성해서 여기서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 뭐 굉장히 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 영역에서 인공지능 표준을 사실 저희가 제일 최초로 제안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 하시는 분들이 인공지능 표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야 라는 등등 굉장히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문화들을 합치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현재 올해 4월 말까지 CD 초안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하는 바는 2027년까지 제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13개국에 33명의 엑스퍼트가 참여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메디트로닉스, 필립스, 그다음에 뭐 지멘스 같은 여러 회사들 그리고 중국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6351을 저희가 작업하면서 기본적인 대원칙을 한 7가지를 정했습니다. 먼저 ICTC 62의 기존의 인공지능, 기존의 의료기기 기본 표준들하고 연결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세이프티와 에피카시를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양한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태스크, 모델, 데이터 모달리티, 성능 평가의 매트릭들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의료기기들, 의료용 전기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체외 진단기기, 치과, 그 다음에 삽입형 임플란트, 그리고 메디칼 로봇 등에도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대원칙으로 정해서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 표준의 범위나 대표적인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성능 평가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프로세스, 액티비티, 태스크들의 집합을 정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자가 ML 기능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사후 포스트 마켓 모니터링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들로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3필라 모델이라는 걸 제안해서 이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의료기기라는 것은 Intended Medical Purpose를 기반해서 그것의 3필라의 성능을 갖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scientific validity 이 부분은 과학적인 어떤 검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의료용으로 그 ML 테크놀로지, 뭐 여긴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이 임상적으로 유효한 내용들을 적용하는 것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테크니컬 퍼포먼스인데요. 이거는 랩상에서 또는 회사 내에서 취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제대로 원하는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클리니컬 퍼포먼스는 실제 임상 환경에서 그 성능이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필라를 통해서 MLMD에 대한 성능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검증하자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랬던 이유는 그동안 이제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학술적으로 연구하시고 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어디는 테크니컬 퍼포먼스만 가지고 성능을 얘기하시고 어디는 클리니컬 퍼포먼스만 가지고 얘기하시고 어디는 이제 과학적인 검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두 가지만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좀 더 체계화된 그리고 공통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성능을 접근하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대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3필라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플로우인데요. 이 3필라를 각각 이제 어떻게 이밸류에이션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사이언티픽 밸리디티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테크니컬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클리니컬 퍼포먼스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프로세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과학적 타당성 평가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조자가 설정한 어떤 사용 목적에 이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문헌, 연구 논문, 데이터베이스 검증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계속 과학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해내는, 확인해내는 과정이 이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성능 검증 단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임상 성능에서는 실제 의료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임상 증거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어서 허가 심사용으로 제출하는 것이 이제 모든 과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운 그림 형태로 하면 과학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평가를 계속하면서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도 이런 기술을 충분히 잘 이용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검증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검증이 되고 나면 기술적인 성능 검증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을 검증을 하게 되고 이 두 가지 과학적 타당성과 기술적인 성능만으로도 임상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리포트를 제시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위험도가 낮은 의료기기 1, 2등급인 경우에는 해외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들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등급이 높은 위해도가 높은 경우에는 실제 다시 임상적인 안전성까지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적인 성능을 검증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성능 데이터를 수집해서 임상에서의 평가를 하고 계속 이제 적절한 성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다시 재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 국내에서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절차에 보면 일단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용 목적, 방법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적 성능 검증을 통해 가지고 성능에 대한 지표, 보안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기타 어떤 검증 내용들을 다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적인 유효성을 확인해서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앞서 보셨던 3필라 모델에서 다 검증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언티픽 밸리디티에 대한 어세스먼트 과정은, 평가 과정은 이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문헌 고찰, 전문가의 의견 수렴, 그다음에 POC 검증을 통한 이제 리뷰, 그다음에 실제 임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한 결과들을 함께 취합해서 과학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성능 검증 과정은 이게 굉장히 고려할 이슈들이 사실은 많은데요. 지금 보면은 3필라 간 효과적인 성능 검증을 비롯해서 토탈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또는 반복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지원 문제, 그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표준하고 어떻게 연계할 건지, 그리고 이제 다양한 머신러닝의 최신 기술들과 매트릭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품질 관리 등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함께 고려해야 되는 좀 복잡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계속 잘 코디네이션 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성능 평가에 대한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크게 한 5가지 그룹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 단계에서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성능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본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실제 모델에 대한 진단하고 에러에 대한 보완을 하는 단계,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튜닝을 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고급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는 평가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머신러닝 테크놀로지를 사용했을 때 그것에 맞는 평가 매트릭들을 사용해서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거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주로 기술적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인 거고요. 이 과정은 개발자들이 쓸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허가 심사를 위한 과정, 리포트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어떤 허가 심사 보고서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완해서 어떤 부분들은 이제 리포트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 안에 들어간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제 샘플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의 내용처럼 제조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 목적은 기술적인 성능 평가가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현황 관리에 대한 바이어스 관리를 문서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학적인 목적, 사용 집단, 환자, 그 다음에 성능 지표를 정의하고 문서화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허가 심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들을 정의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또 평가를 하는 과정으로서 내용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훈련 검증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의해서 하고 절차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향, 누락된 값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포함해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현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흔히들 이제 아름아름 또는 업체 노하우로서 그냥 스스로가 세운 기준으로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인데, 그거를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하고 그것에 대한 검증하는 절차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이 표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평가에 대한 분석 과정도 마찬가지로 지표에 대한 선택,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필라 모델을 가지고 MLMD에 대한 전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과학적 타당성 평가와 기술적인 성능 평가를 일부 수행을 하면서 모델을 빌딩을 하고, 다시 모델을 이밸류에이션하고 실제로 더 디벨롭을 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임상 성능에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검증해보는 과정까지도 거치고,
그다음에 퍼포먼스에 대한 프로덕트 모델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제품화에 연관되는 정도의 수준의 검증한 과정을 갖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화적인 방법으로 이 3필라 모델을 활용할 수 있고 그 결과들을 계속 누적해서 실제 허가 심사용으로 제출할 수도 있게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제 미국 FDA 같은 경우 최근에 TPLC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토탈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또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또 고려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에 대한 세이프티와 이펙티브니스를 검증해야 된다는 이슈인데요. 즉 이제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 모델에 대한 밸리데이션 앤 베리피케이션,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바이어스와 페어니스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머신러닝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앞서 평가 프로세스 상에서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과정은 이제 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느냐 보면은 의료기기에서의 기본 표준들도 대부분 다 이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실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의료용 전기기기, 체외 진단기기 모두 다 안전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머신러닝이 들어가는 부분을 검증하는 것들을 제시를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에 대한 기본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의료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부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표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IEC 62304,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또는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또는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표준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얼라인하는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62304 에디션 2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8년까지 개발을 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검증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3521이 하나의 내용으로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얼라인하느냐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제 62304에서 가장 유명한 V 모델이 있는데요.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또는 AI 유닛에 대한 임플멘테이션과 검증 과정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AI 유닛에 대한 검증 과정 또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일부의 내용이 63521에서 다루는 내용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62304의 성능평가 계획 그리고 기술 62304의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검증, 밸리데이션하는 과정하고 매핑해서 프로세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까지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향후 표준이 더 콘크리트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실제 62304 에디션 2가 또 콘크리트하게 만들어지면 이러한 프로세스 연계에 대해서는 또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62304에서 만드는 문서의 흐름과 6351의 문서의 흐름이 연결돼서 같이 통합적으로 최종 평가 보고서로 제출될 수 있는 것들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도 TC62의 인공지능 다른 표준들하고 연계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6351 표준은 레벨 1의 파운데이션 레벨의 표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기기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다 기준 규격으로 활용해야 되는 표준으로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63521 표준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한 뒤에 나머지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을 또 만족시켜야 되는 것으로 표준을 만들어 갖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핵심 표준들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보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 프로세스, 사용 적합성, 그다음에 위험 관리, 그다음에 품질 관리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밑에 기반이 되고 그 위에 성능 평가와 나머지 이제 개별 표준들이 또 개별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관관계를 표준 내에서 잘 명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거는 IC 24971-2번 이것도 2027년까지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험 관리인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에 대한 위험 관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위험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퀄리티, 뭐 데이터 스토리지, 세큐리티, ML 알고리즘과 모델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내용들에 대한 뭐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위해 요소들은 어떤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 표준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6351의 3필라 모델과 그 위험관리 체계에서의 주요 활동들이 연계되는 것들도 현재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전과 관련돼서 위험으로서 분류되는 데이터 품질에서의 불안전한 데이터로 실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장기 손상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3필라 모델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검증 부분을 과학적 타당성에서 평가를 하고 기술적으로 누락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부분을 검증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해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임상평가를 통해서 또 이러한 위험에 대한 요소를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에 대한 요소가 발견이 되면 과학적 타당성 평가에서의 주요한 활동들을 그 3필라 모델에서의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검증하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문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그 규제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이제 마켓 니즈와 그 다음에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들의 어떤 요구들을 반영한 표준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위험 관리는 14971, 품질 관리는 13485,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은 62304, 사용 적합성은 62366, 그다음에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은 60601 시리즈. 근데 여기에 빨간 박스로 표시된 게 새롭게 인공지능 기술을 고려하면서 추가되고 새롭게 만들고 있는 표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관리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24971-2번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에 62304 에디션 2에서 AI를 고려하고 있고 전기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6060을 4판에서 또 전체적인 내용들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새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능 평가 같은 경우에 6351을 새롭게 만들고 있고요. 테스팅 기술은 63450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서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완전히 새롭게 표준을 만드는 영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장되어 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TC62에서는 AI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을 의료기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링크에 가시면 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베이직 스탠다드, 파운데이션 레벨의 표준, 그다음에 펑셔널 레벨의 표준들로서 구분을 하면서 여기 이제 RM, DM, QMS 이거는 이제 EU AI 액트에서 요구하는 어떤 표준의 요구 사항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들과 연관해서 어떤 표준들이 있는지를 다 이제 매핑해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표준들에 뭐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된 기본 표준은 14971이 있고, QMS 관련되는 건 13485가 있고, 그다음에 뭐 시큐리티 관련되는 건 81001이 있고 이렇게 이제 매핑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QMS에서 더 확장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데이터 매니지먼트로 확장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알기 쉽게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 추가해서 현재 추가로 개발되는 내용까지 확장하는 표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표준을 어떻게 작업을 해나가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매핑하고 있구나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6351 표준은 현재 원래 이제 조금 땡겨서 플랜 A를 목표로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목표는 202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한 땡겨서 2027년 이전에 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표준들도 대부분 다 2027년, 2028년을 타임라인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어서 2028년쯤에는 의료기기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남은 10분 정도 동안 마무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추가적인 고민해야 되는 이슈, 최근 동향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거대 인공지능 모델,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의료기기 영역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의료 영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며칠 전에 이제 오픈 AI의 챗GPT O3가 발표를 됐는데 그 O3 같은 경우에는 상위 거의 5% 이하에 해당되는 정도로 굉장히 고지능 을 제공한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모든 그런 LLM 모델들이 다 인간의 평균을 넘어서는 지능 수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저널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실렸었는데요. 2025년에 사람들이 제너레이티브 AI를 실제로 활용하는 방식을 조사를 했는데 2024년하고 비교를 해서 이 세라피나 컴패니언십에 대한 정서적인 동반관계로서 제너레이티브 AI를 사용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고 의료적인 조언 목적을 갖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그래프로 다시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2위였던 치료 및 동반자 역할이 올해 이제 1위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활동들이 또 10위로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죠. 의료 자문에 대한 내용도 26위로 올라갔고요. 또 예전에 없던 대화라든지 아니면은 정서적인 건강관리, 의료 상담의 지원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LLM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동반자적인 관계 또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어떤 어려움들을 질문하고 대답을 받는 관계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의료기기로서의 개념의 기존의 의료기기의 영역하고 조금 다른 새로운 영역, 그레이존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LLM을 의료용으로 적용하는 부분에도 메디칼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의료 면허 시험에 91.1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모두 다 의사 면허를 패스하는 수준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특히 이거는 이제 최근에 LLM을 적용한 의료기기와 유사한 그런 개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병리학 분야, 패솔로지 분야의 챗GPT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는 병리학 데이터 그리고 유전체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과 목적으로서 활용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다양한 멀티모달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학습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다양한 복잡한 기능들을 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PathChat 2 can 영상을 also be run 굉장히 silently in the 대화형 background, 인터페이스를 통해 generating 가지고 descriptive captions for parts of the slide that 질문을 you 하고 haven't 거기에 seen 대해 yet or 답변을 missed 받고 phenomena, 비교를 such as 하고 this 하는 paraneural 일들을 invasion.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렇게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라는 게 해킹의 위험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취약성도 있고 Lastly, 하는 PathChat 위험성도 2 also 있지만 has slide level 또 capabilities. 의사들 We 또 can ask it to 의료진이 generate a 뭔가 summary of 인터랙티브하게 notable 다양한 microscopic findings 창의적인 across the slide, 질의응답을 which can 한다는 be 데는 used to 또 create 굉장히 detailed 장점이 있을 수가 pathology 있습니다. reports. 그래서 이게 작년 6월 달에 만들었던 동영상이고 올해는 이 시스템에다가 패솔로지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한다라든지 PathChat 또는 2 also does not 에이전틱 require 기술을 glass slides to 이용해가지고 be digitized 어떤 using a full 자동적인 slide scanner to 분석을 act as an 수행한다라든지 assistive 그런 tool. 기능들까지 It 계속 can 확장을 connect 하고 directly 있는 to your 중입니다. microscope using additional microscopic findings in the 그것처럼 뭐 국내에서도 레디에이션 온콜로지에 타겟 볼륨 컨트롤링을 하는 부분에 LLM을 적용한다라든지 또는 CXR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리포트를 제너레이션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LLM을 적용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것처럼 다양한 이제 의료 영역에서 여기 아래 보시는 그래프처럼 LLM을 적용한 연구들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연구하는 게 의료기기에 대한 거냐, 의료기기에 대한 거면 안전성을 검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안전성을 어떻게 검증해야 되느냐,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많은 논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LLM, 파운데이션 모델, 프론티어 AI, AGI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상업화된 LLM뿐만이 아니라 오픈소스 LLM도 성능이 계속 높아지면서 거의 상용 LLM들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AI가 기술이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는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달리티 간에 연결하는 생성 기술로서 계속 확장이 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모달리티들을 다 통합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슈들은 많은 상태고요. 그 이슈들은 이런 논문들을 참고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AI가 적용한 의료기기에 대한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달에 이런 이틀짜리 워크숍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논의들을 했었는데요. 현재 문제는 기존의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을 정의하고 그 사용 목적에 맞는 기술을 적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또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굉장히 일반화된 고성능에 기반해서 뭔가의 의료용의 특정한 목적만에 적용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가 개발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또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실제 사용 데이터를 검증하는데 또는 성능을 검증하는데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규제기관들이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계속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WHO에서도 이러한 멀티모달 LLM 모델에 대한 내용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올해 3월 달에 가이드를 만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머신러닝을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FDA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TPLC, GMLP, PCCP 같은 새로운 용어들로서 규제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GMLP 같은 경우에는 굿 머신러닝 프랙티스고요. 굿 머신러닝 프랙티스는 이렇게 한 10가지의 기본적인 원칙들, 이거는 이제 허가 심사의 원칙이라고도 이해를 하셔도 되고
어쨌든 미국 FDA, 캐나다, 그다음에 영국 이렇게 3개국이 주요하게 만들었고 이것을 IMDRF를 표준으로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원칙을 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프랙티스들을 검증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합의를 한 상태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바 있었던 TPLC도 계속 고려하고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계속 이제 성능이 바뀌고 계속 학습을 진행하는 모델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PCCP 같은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서 이 방법으로서 성능에 대한 변경들을 이제 어떻게 허용할 건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CP는 말 그대로 미리 사전에 내가 어떻게 변경할 거다라는 계획을 제시를 하고 그 계획 안에 있는 거면 그냥 자유롭게 변경을 하고 그것에 벗어나는 변경인 경우에는 다시 이제 허가 심사를 받는 그런 절차로 새롭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갱신에 대한 어떤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이제 디스크립션을 하고 모디피케이션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그게 어떤 임팩트를 갖는지를 평가를 해서 그 내용들을 제시한 다음에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슈는 이제 소티프 같은, 그러니까 즉 조금 더 확률 통계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해야 될 이슈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 자동차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확률 통계적인 방법으로서 어떤 기능에 대한 안전을 검증하는 과정도 의료기기에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서턴티에 대한 평가들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러한 언서턴티에 대한 쿼티피케이션 표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 내용이 만들어지면 마찬가지로 의료기기의 평가에도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인식률이 뭐 예를 들면 80%인데 이것이 불확실할 확률은 뭐 예를 들면 60%다라고 하면 그 정확도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훨씬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또 많은 표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초기에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의료기기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간단하게 적용할 때는 뭐 QMS는 13885,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14571,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은 62304, 뭐 테스팅은 29119 시리즈 이렇게 심플하게 적용을 했으면 되는데 머신러닝 기술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추가적인 여러 가지 표준들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라지 랭귀지 모델과 비전 랭귀지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면서 또 추가적인 안전을 검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서 표준들이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든지 또는 에이전틱 AI,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굉장히 복잡한 다이나믹스를 갖는 시스템들에 대한 내용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내용들은 또 얼만큼 많은 표준을 만들어야 될지 또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품질, 위험, 안전 관리에 대한 이슈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표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어쨌든 성능평가 프로세스는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표준을 한국이 주도해서 만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그런 소개도 하고 여러분들의 참여도 또 조금 더 이끌어내기 위한 발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일반인들이 인공지능 의료기기 그럼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 의료기기하고 일반 의료기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기라는 것은 이제 의료기기 법에 정의된 대로 질병의 진단 치료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이제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인공지능 기술로 질병의 진단 치료 보조를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그냥 들어가면 모두 다 인공지능 의료기기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 이제 질병의 진단 치료에 연관돼서 인공지능이 적용됐을 때 그것이 인공지능 의료기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의료기기하고 일반 의료기기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준도 다르다 이 말씀이신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좀 정리해서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IEC 6351 표준하고 기존 의료기기 표준하고 큰 차이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왜 또 별도 이런 AI 의료기기 표준이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사실은 그러니까 식약처도 그렇지만은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따로 만들었던 이유는 기존의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또는 기존의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검증 방법만 가지고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관련된 내용을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부분을 더 환자의 안전이란 부분에서 검증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이드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의료기에 대한 이제 성능평가 프로세스 표준 6351을 만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능평가만 방법만을 가지고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것을 상호 비교할 수도 없고 그것에 기반해서 뭐 국제적으로 상호 호환되는 어떤 연계를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표준을 통해서 공통된 성능 평가 방법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뭐 A사, B사에 대한 성능 비교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한국에서 성능 평가된 내용을 미국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서 표준을 만들고 네, 있다고 그렇군요. 이해를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사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탑티어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것이 한국의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먼저 많이 만들었고, 그것에 대한 규제 체계를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뭔가 앞서 나가는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국 정부 또는 특히 한국의 식약처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 IEC 6351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라서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거하고 그다음 미국 FDA 표준도 있고 그다음에 EU의 MDR 글로벌 의료기기 규제 조항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는 겁니까? 앞서서도 이제 뭐 그림 규제 당국자들의 요구 사항과 실제 제조업체 요구 사항들을 반영한 표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의 GMP 프로세스는 13485 표준에 기반해서 한국의 GMP, 미국의 GMP, 유럽의 GMP가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관리도 마찬가지 14971 표준에 기반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의료용 전기기기도 60601 시리즈에 기반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의료용 전기기기에 대한 안전검증을 했다. 뭐 예를 들면 그 체온계에 대한 안전검증을 했다 그러면 60601에 해당되는 규격을 적용해서 안전검증을 하면 똑같이 한국에서 한 거랑 미국에서 한 거랑 똑같이 인식이 되는 것처럼 이 6351 표준도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 평가는 동통적인 방법으로서 63251에 정의를 하고 그것을 한국에서도 뭐 예를 들면 6351을 KS로 만든 것을 적용하고 유럽에서도 그것을 유럽 표준으로 만든 것을 적용하고 미국에서도 미국의 NC 표준으로 만든 걸 적용하는 형태로 그러면 국제 표준에 기반해서 서로 하모나이제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이제 각자의 서로 다른 규격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규격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제 또한 하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IC 6351에서 강조하는 그 인공지능 의료기기 성능 검증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3필라 모델인 거고요. 3필라 모델은 이제 과학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고 기술적 또는 분석적 성능을 검증하고 임상 성능을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촘촘하게 성능을 검증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곳에 모든 의료기기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능 평가 방법으로서 이 표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다가 이제 인공지능 의료기기 회사들이 이 제품을 승인을 받고 해야 될 텐데 그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증가하는 추세라든가 어느 정도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국내도 작년에 의료기기 허가 건수 받은 거 제가 알기로는 170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네. 한국이 FDA 다음으로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DA 다음으로 해요. 예, 예. 아, 네. 대단하군요. 네. 예, 여러분 공부 잘 하셨습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 지금 이 산업 분야는 굉장히 지금 들으신 것처럼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산업 분야고 앞으로 아마 성장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좀 제한된 시간입니다만은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 표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또 주위에 이런 좋은 정보들 우리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어려운 개념을 잘 설명해 주신 전종홍 애트리 책임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28차 현대양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